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업 보고서를 제기하고 예.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요거가 이제 단기가 끝난 이후 45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오늘 쏟아지더라고요. 그쵸. 오늘 진짜 그래서 네. 쏟아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몇몇 개 기업들 반기 보고서 나온 기업들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 먼저, 발표도 이제 다 마무리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뉴스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청라 지역에서의 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에 과연 나의 전기차 혹은 우리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이 전기차는 과연 어떤 배터리를 썼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차의 어떤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나의 손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오늘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드디어 자신들의 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일단 공개했는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지금 A 시리즈 EQA에는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 EQB까지는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AB가 작은 차죠. AB가 어떻게 보면 엔트리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차들에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이상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E 시리즈, 그다음에 S 시리즈, 심지어 마이바흐까지도. 마이바흐라고 하면 럭셔리 중에 럭셔리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CATL 배터리가 뭐 중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이바흐까지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저는 조금 놀랐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 EQS. EQS. 우리가 S 시리즈 하면은 S는 함부로 못하는 차 아닙니까? 사실 마우바흐가 별도 브랜드 있을 때는 네. 그 S 클래스라 S가 그러면은 최고죠. 뭐 플래그십. 예. 그렇죠. 예. 근데 EQS까지도 페러시스, 이번에 벤츠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그 페러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던 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EQS라고 하면은 거의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고급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페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사실 벤츠가 배터리를 공개하기 전에 BMW는 좀 나서서 공개를 했습니다. BMW를 보면은 iX1이라고 하는 좀 작은 모델과 iX3라고 하는 약간은 그 중소형 그 모델이죠. 요걸 빼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모두 다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그 속보로,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를 할 때 속보로 나왔던 게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 모든 전기차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거를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권고라는 거는 규정 개정하기 전에 자의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자동차 업체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배터리를 공개를 한 기업들이 지금 총 7곳이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를 보니까 한 30% 정도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탑재 배터리가 자발적으로 공개된 전기차종이 40종인데 이 가운데 14종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고, 지금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곳이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수입 브랜드인데,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본사와의 조율 이후에 뭐 이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정도가 되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전 차종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승용차, 소형차, 상용차 뭐 가릴 것 없이 모든 전기차는 그 점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벤츠도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벤츠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거 중국 배터리에 화재가 났으니 전 세계에서 한국 배터리의 위상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좀 반기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게 중국산 배터리든 한국산
배터리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차 포비아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들이 전기차 포비아를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은 바로바로 무상 점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결국에는 이제 벤츠는 사실 이번에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다가 네. 그 전기차로의 전환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좀 되다가 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벤츠가 중국 배터리 쓰는데 뭐 중국 회사가 중국 배터리 쓰는데 이제 산업구도상으로 보면은 네. 벤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페러시스라는 회사가 보면 다른 회사들은 페러시스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러시스를 안 쓰는 이유가 이제 벤츠가 이제 전략적 투자를 했던 회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페러시스 배터리라기보다 그냥 벤츠 배터리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완전히 브랜드가 나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모쪼록 이번 기회에 좀 뻔한 그 뭐야 훈장님 같은 얘기인데 네. 이번 기회에 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요. 경각심을 일으켜서 좀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의 뭐 페러시스 배터리는 벤츠 배터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셨던 게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저는 EQS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페러시스 배터리를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내재화를 위해서 이제 페러시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여기서 좀 화재가 발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EQA에 탑재됐던 페러시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진짜 안전성이 좀 더 제고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략이 좀 물렁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이거 해고서 우리 EQS에도 내 거 넣어. 니네가 오히려 나한테 비싸게 팔라 그래. 네. 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불나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그렇죠. 체면 구겼는데 네. 체면을 구기기에는 벤츠는 너무 좋은 브랜드.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이제 4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넘겼다. 제목 참 셉니다. 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진짜 이 뉴스 전하기 오늘 저 시청자분도 한 6천여 분 계시는데 네. 좀 솔직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이놈의 카카오는 진짜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의 문제에 대해서 꽤나 오랫동안 비판을 해왔던 입장에서 네. 좀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 메신저고 국민 그렇죠. 플랫폼인데 좀 어떻게 좀 개선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알리페이에다 4천만 명 안 그래도 지금 카카오가 뭐 중국 회사 아니냐 친중 회사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왜곡을 네.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알리페이한테 개인정보 4천만 명 거를 넘겼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네.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조사한 결과에서 뭐라 그랬냐면 6년여간 누적 4천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천만 명의 542억 건이라고 하는 건 한 명의 정보가 여러 번 갔다는 거네요. 여러 건이 있죠. 여러 건이 여러 갔다는 건도 거네요. 있고 누적도 있고. 누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뭐 이런 542억 건의 개인 신용 정보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참 카카오 편들라 그러는 거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이 사건 뭔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어차피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별로 안 보실 겁니다. 네. 제목에 4천만 건 넘어갔다는 것만 있을 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요.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건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중국에서 뭐 알리페이로 결제를 한다거나 네. 그럼 그게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연동이 겁니다. 돼야죠. 네. 이게 어쩌라고요? 거래 내역까지 개또라이인데 개또라이죠. 거래 내역을 그렇게 넘겼으면 개또라이가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알아봤던 건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해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알리페이로 결제하면은 국내에선 카카오페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알리페이 결제하는 곳이랑 이제 카카오페이를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카카오페이에서는 그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한테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면 알리페이에서도 거래가 되니까 두 거래에 개인정보를 넘기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넘겨야 네. 돼요. 이거는 당연히 네.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고서 간 겁니다. 근데 이번 건은 뭐냐면은 그 애플 있잖아요. 애플. 네.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가 있어요. 네. 앱스토어 결제가 있는데 애플은 이제 그 카카오페이로 애플을 결제한다. 네. 그러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래하는 그 선결 조건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좀 정상적인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신용 결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번 스크리닝을 합니다. 네.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결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이 뭘 요구를 했냐면은 이 그 개인의 그걸 그러니까 스코어링을 하는 네. 이 사람이 신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그 시스템을 네. 알리페이 걸 쓰라 그런 거예요. 카카오페이한테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알리페이에 이런 신용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예. 알리페이가 일단 그 사람, 그러니까 이주호라는 사람의 신용도가 괜찮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 저의 과거 거래 내역을 알아야 평가가 되니 그러니까 원래 그 시스템이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알리페이한테 준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알리페이에서는 그 스코어링을 했겠죠. 그렇죠. 스코어링한 점수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로 오게 되면 네. 카카오페이이 애플에다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를 주게 되고 네. 그 사람이 앱스토어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근데 여기서 그 개인 신용 정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보 하나를 그냥 뭐 유출되게 주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스코링을 하는 거니까 점수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애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앱스토어에 결제를 하려 그런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스코링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은 결제를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 결제를 허용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법률적인 논쟁점이 뭐가 있냐면은 네. 그 금융감독원은 이 정보를 줄 때 그 네. 사람에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리페이에다가 네가 정보를 주지 않았냐? 네. 그거 줬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받았냐? 받았냐?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죠. 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건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천만 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쪽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그 위수탁이라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운데 저런 거예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자기의 어떤 가입자들의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신용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 네. 그러면은 이 알리페이는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가져간 게 아니고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일을 해주기 위해서 가져간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정보를 알리페이가 쓸데없이 또 딴 데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알리페이에다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네. 이거는 카카오페이가 용역을 맡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뭘 하는 게 아니다. 네. 이게 지금 카카오페이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동의가 있었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게 중국의 카카오페이에다가 4천만 명의 정보를 줬다라 그러면 이게 사유가 뭐가 됐든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NSF 스코어에서 뭐 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고객 신용 점수 평가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사 설명을 한들 네. 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일단 제목부터 지금 그 설명이 됐는데 여전히 반응은 뭐 이렇게 근데 반응이 많이 바뀌었군요. 설명 들으신 분들은. 근데 조금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보면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위수탁해서 정보를 받았어야 되나 안 받았어야 되냐가 이제 논쟁점이 될 건데 네.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안 되지만 네. 애플에 넘겼다 하는 거하고 알리페이에 넘겼다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죠. 카카오는 또 이게 중국이랑 거래 뭐 텐센트라든지 뭐 네.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데랑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알리페이가 주요 주주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카카오페이 쪽에서는 우리가 알리페이의 그 신용평가 시스템을 쓰려 그런 건 아니고 네. 애플에서 그 시스템 쓰라 그래가지고 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카카오와 알리페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리페이하고의 카카오페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해드렸고 이 뉴스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떠나서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나쁜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고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가도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 보시죠. 네, 바꿔보시죠. 실적 발표한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 기업 모르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매출은 지금 분기 매출 1,800억 원을 이번에 기록을 했고, 그래서 뭐, 잘 버는 기업이죠. 돈 많이 버는 기업인데, 뭐,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렇게 막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기업의 실적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실리콘투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8배 늘었습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실리콘투의 실적 우와. 추이를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를 놓고 본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매출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작년 2분기에 782억 원이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813억 원을 기록했으니까 2.3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에 104억 원이었었는데 이번 분기에 389억 원. 한 분기에 뭐 이 정도 냈으니까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13%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낮은 편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이 뭐냐? 이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유통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도매상.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 실리콘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압권 채널에서 그 화장품 K뷰티의 성공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거기 댓글에 아니 이 중요한 성공의 뒤편에는 실리콘투와 같은 어떤 도매상이 있는데 왜 그 얘긴 빼냐 라는 굉장히 날선 이야기가 날선 댓글이 있어서 그 주주분이신가 보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CA 매출이라고 해서 이게 코퍼레이트 어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B2B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 아니면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다.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다. 아니면 일본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실리콘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스타일코리아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게 8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B2B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매출 3%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전체가 화장품의 B2B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매상을 하다 보니까 풀필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풀필먼트 매출도 대략 한 12%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에 수출을 하다 보면은 국가마다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 화장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크림 되게 손쉽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선크림이 OTC 제품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선크림을 팔고 싶을 때는 인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단순하게 자, 우리는 플랫폼을 깔아놓고 미국에 팔고 싶을 때 미국에 파세요. 뭐 베트남에 팔고 싶을 때 베트남에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인증 절차라든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실리콘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가운데 한 곳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되게 특이한 인증 절차가 한 가지가 있는데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단독 파트너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파트너를 인도네시아의 이 그 도매
그 도매 업력이 있는 실리콘2가 담당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실리콘2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외에 직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를 온라인에서 열어놓은 어떤 아마존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인증 절차까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그게 실리콘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인디 브랜드들이 수출할 때 특히 B2B로 기업 대 기업으로 수출할 때에는 실리콘2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리콘2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뭐 화장품 잘 된다고 하더니 거기에 유통상도 그렇죠. 잘 되고 네. 있군요. 또 다른 힘들어하는 유통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힘들어하는 유통상이요? 이마트. 아, 이마트가 2분기에 가제 이게 기사 보다가 좀 재밌었던 게 이거는 뭐 좀 재미로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다들 상반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네. 상반기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적자였구나. 정확합니다. 네. 2분기 적자라는 얘기죠. 네. 네. 아유, 그냥 그렇죠. 누가 상반기 실적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2분기 적자면 적자지 그걸 굳이 그 1분기랑 섞어가지고 상반기 흑자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좀 오히려 네. 주주들이 보기에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14조, 영업이익 125조, 5억 원. 그러니까 표로 가면 같이 보시죠. 네. 표로 같이 보시면은 그 상반기 하프 쿼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1%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519억 원이 플러스가 된 모양새에 125억 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가 보시면 네. 영업이익이 2023년 2분기에는 530억 원 적자였다가 2024년 2분기에는 34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적자입니다. 적자죠. 2분기 적자인데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걸 굳이 상반기로 섞어서 흑자 전환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좀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좀 알고 봤으면 좋겠는 게 이 마트 유통업이 2분기에 실적이 대체로 안 좋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 한번 같이 취재할 네. 때 그 얘기 좀 들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참 재밌는데 네. 5월 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이 1분기고 4, 5, 6이 2분기인데 네. 5월 달에는 그 종합소득세 네. 뭐 이런 거 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뭐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다른 걸로 돈을 좀 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그럼 돈이 좀 현금이 깝깝하겠네요. 좀 깝깝하죠. 네. 예, 그게 있고 6월 달에는 그 휴가 예약을 많이 합니다. 그럼 카드 결제를 좀 많이 해놨겠네요. 카드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7, 8월에 쓸 돈을 이제 여름에 네. 5월, 6월에 많이 쓰기 때문에 4, 5, 6월은 대체로 이 마트의 좀 비수기입니다. 아. 그럼 마트라는 데서 뭘 사냐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물건을 사기 때문에 네. 이게 대체로 사람들의 소비가 좀 줄어드는 때가 한 4, 5, 6월에서 2분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분기에 한 영업 적자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업 적자가 날 것인가가 좀 관심이 있었던 거지 네. 적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상반기로 묶어서 1분기랑 묶어가지고 좀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마트 별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는 48억 원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210억 그러니까 됐고 영업 적자가 좀 축소됐다는 거죠. 네, 적자가 네.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새 엄청 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요새 막 팍팍 쪼여가지고 그 좀 쪼인다는 게 그 내부적으로 관리비도 많이 쪼이고 있고 그 가격도 다운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유통망 막 쫙쫙 짜가지고 자기네 그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네. 이마트 24라든지 그러니까 이마트에서만 사려고 해서 이마트에다 팔 건데 얼마에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00원에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에브리데이까지 같이 사줄 테니까 얼마에 줄래요? 얼마에 줄래요? 네. 900원에 줄래요? 800원에 줄래요? 그럼 그거 받고 이마트 24까지 하려면 얼마에 줄래요? 이런 식으로 막 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매 고객, 그러니까 그 구매처에다가 뭐 3개월 있다가 내가 이만큼 살 테니까 이 정도 물량 공급해달라 뭐 하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적 개선이 좀 되는 게 뭐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마트에 대한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회사들도 그 뭐 괜찮습니다. 네. 이게 뭐 잠시만요. 스타벅스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죠. 스타벅스. 왜냐면은 글로벌 스타벅스는 요즘에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다니시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좋습니다. 스타벅스. 우리나라 스타벅스만 실적이 네. 좋아서 스타벅스는 영업이익이 43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억 원이 늘어났고 네. 여기에 그 신세계 프로퍼티 여기가 스타필드인데 그렇죠. 여기도 뭐 매출이 한 14%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손실을 많이 보는 커머스 네.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에비타 기준 흑자. 아유 이것도 구차. 에비타 기준 흑자라는 거는 적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영업이익 네. 적자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매출 호조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좀 실적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오프라인 마트에 대한 기대가 높진 않은 상황인데 네. 실적 개선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 지단 손님께서 별다방 망함. 근데 생각보다 실적을 보면은 되게 잘 별다방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이질적이에요. 네. 스타벅스가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근데 실제로 네. 글로벌 스타벅스는 매출도 막 감소하고 실제 안 좋아요. 근데 동일 매장 매출도 감소하고. 지금 근데 별다방 안 좋다는 분이 미국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국내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미지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뭔가 다 안 팔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옛날 같지 실적 않다라 그러는데 옛날 같지 않죠.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이마트는 제가 이마트를 가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니까 구매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에 1+1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1과 1+1이 좀 많아졌어요.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이마트의 느낌 뭐였었냐면 여기는 뭐 깔끔하긴 한데 뭐하러가 비싼데 이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할인마트라는 표현을 쓰다가 네. 한동안 안 썼죠. 안 썼죠. 네, 대형마트로 할인을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가보니까 이렇게 1+1 제품이 많지? 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거기다가 요새 워낙 좀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트레이더스 매출액이 한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65%가 증가해서 220억 원을 벌었습니다. 트레이더스 네. 창고형. 예, 창고형. 그리고 노브랜드 네, 여기도 싸죠. 그렇죠. 2분기에 10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네. 워낙 팍팍하니까 자꾸 싼 데 가서 사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돈 많이 버는 회사 또 돈 많이 얘기해 버는 주시죠. 회사. 자, 돈 많이 버는 회사 이번엔 H&M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H&M이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상반기 영업이익 125% 증가. 이것도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이마트입니다. 이거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네. 자, 이겁니다. 예. 자, 상반기 영업이익 125% 증가. 사실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2분기에도 2조 6천억 원, 작년 2분기에 2조 1천억 원이었으니까 2분기도 많이 늘었고 상반기 종합해서도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에 1,600억 원, 근데 이번 2분기에 6,400억 원. 야, 이게 왜 늘었나? 사실 이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요즘에 홍해 사태 그리고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해 만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표 보여주세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00대였었어요. 1,000대.
이게 1000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지금은 한 32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평균 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000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운임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니 얼마나 많은 이 운임으로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MM의 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건데 사실 전망을 좀 우리는 좀 예상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죠. 이게 물론 논란입니다. 아직까지는 논란 단계인데 만약에 실제 논란이 아니라 실물 침체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아마 업황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까지는 운임 상승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갑작스럽게 전쟁이 뭔가 이렇게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완전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덕분에 운임이 계속 올라갔고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운임이 계속 올라간 덕분에 HMM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그럼 HMM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최근에 한 6개월 주가 보면은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에 비하면 주가가 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거기 뭐 전환사채가 많아서 네. 오버행 물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유통 주식 수에 대비해서 숨은 주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HMM 주가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2.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별로 못 오른 거죠, 실적 낸 거에 비하면. 네. 근데 신기한 게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 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말고 네. 그 덴마크 그 세계 2위. 세계 2위 네. 회사 머스크 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0%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고, 코스코가 이제 중국 네네. 쪽 그 선박 회사인데 여기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1년 전 대비해서 네. 여기도 좀 제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버는 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가 해서 HM의 본질적인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글로벌 해운사들도 그냥 비슷한 모양이다.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는 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은 생각에 좀 HM 주주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 이미지 때문에 중국 물건 안 사. 라는 것과 배터리입니까? 반대로 네. 이렇게 중국에서도 한국이나 이제 한국이란 국가 그리고 한국의 기업 이미지 때문에 안 산다는 반응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중국 소비 트렌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뭐 거기가 뭐 경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8.3%가 리오프닝 후에 소비를 줄였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구매를 늘린 품목을 보면 1위가 의류, 2위가 식품, 3위가 미용 제품 뭐 이런 순위래요. 근데 한국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조사가 54.5%보다 3.9% 포인트가 하락한 50.6%. 뭐 절반 이상은 되는데 네. 이 전에 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제품은 식품, 네. 의류, 미용 제품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나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한국 제품 안 쓴다라는 비중이 28.6%에서 무려 51.8%로 두 번째 네. 그렇게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 때문에 안 산다라는 반응이 34.6%에서 46.4%로 크게 늘었습니다. 참 이게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중국이란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 붙으면 그렇죠. 좀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개선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한동안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 중국 신문들 좀 보다가 그러니까 예. 구글로 번역하면 신문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태국의 그 우리나라의 태국 출신 그 불법 체류 인구가 꽤 많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예.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인구가 중국으로 지금 여행을 오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게 졌다. 태국 관광객에 있어서 막 이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서로 국가별로 막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렇게 마지막 뉴스를 제가 좀 그러시죠. 일종의 공지사항 같은 건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게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그 오픈 채팅방 그 있잖아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리딩방. 네. 그 오픈 채팅에서 하는 경우 많은데 유사자문업자가 채팅에서 뭐 누가 뭐 이거 사도 돼요? 뭐 얼마에 사면 돼요? 뭐 이거 팔아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 오픈 채팅방에서 답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 불법입니다. 내일부터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이라 그랬을 때 그 사람 대상으로 해서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뭐 이거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냥 1대1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로 이 누군가에게 그 투자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면은 네. 정상적으로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한 업자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일 수도 있고 투자 자문사라고 하면 자문사에 우리가 뭐 직접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증권사들은 다 자문업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이 증권사나 투자 자문업자들이 좀 더 투자자들한테 가깝게 다가갔다면 그랬다면 리딩방이 이렇게 그럼 성행하지 리딩방이 않았겠죠. 이렇게까지 성행을 하지 않았을 네.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유사자문업에 대해서 이제 워낙 리딩방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 강화했던 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일종의 전하는 것까지는 돼요. 전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리서치 페이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네. 돈 받고 파는 거 네. 그런 거는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래갖고 이거 뭐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답변하면 답변을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투자자문업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내일부터 굉장히 강화된 법안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자문업으로 오픈 채팅으로 상담 받으시고 이러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업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